1986년 1월 28일 미국은 기대에 가득 찬 아침을 맞이합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는 우주왕복선 한 대가 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우주선에는 6명의 우주비행사와 1명의 민간인 비행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했죠. It was a bitter cold but sparkling clear morning at Cape Canaveral. Here, the last seconds of the countdown. 3, 2, 1, and liftoff. Liftoff of the 25th. 그러나 발사 후 73초가 지난 시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우주왕복선 챌린저 1은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 이후로 대중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1980년까지 우주를 향한 미국의 열정은 경쟁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우주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했죠.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 프로젝트 하나를 발표합니다. 통칭 티처 인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일반 교사들 중 우주 비행사를 뽑아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지원하며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11,000명의 교사들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나사에서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 10명을 골라서 추렸는데요. 그중 최초의 우주교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미국 뉴햄프셔주 콩고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크리스타 맥컬리프였죠. 크리스타를 포함해 선발된 10명의 교사들은 우주 비행사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으며 우주로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최초의 민간인 비행사 크리스타 맥컬리프에게 집중되었는데요. 그녀 또한 최초의 우주교사로서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우주로 떠나게 될 날을 기대했죠. 이는 비단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은 일제히 케네디 우주센터를 주목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최초의 민간인 우주비행사를 태운 챌린저5의 이륙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챌린저5는 이미 발사 일정을 몇 번 번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비행을 더욱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예정일은 1월 22일이었지만 악천 후 본체의 추가 정비 사항과 같은 사유들로 1월 28일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었죠. 발사 2시간 전 챌린저5에 탑승하게 될 승무원들이 운영 점검동에서 출발합니다. 사령관인 딕 스코비를 포함하여 마이클 스미스, 로널드 맥네어, 앨리슨 오니즈카, 주디스 레스닉, 그레고리 자비스, 그리고 최초의 우주교사인 크리스타 맥컬리프까지 7명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기대와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명의 우주비행사들은 모두 무사히 준비를 마친 후 우주왕복선 챌린저5에 탑승합니다. Good morning, Clifton. Hope we go today. Good morning, hope so too.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챌린저5의 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사들의 가족들 또한 관중석, 발사대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크리스타의 제자, 동료들은 콩고드 고교 강당에 모여 TV로 이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출발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신생 케이블 방송사인 CNN에서는 이 장면을 현장 생중계로 내보냈죠. 챌린저5의 카운트가 종료된 후 주 엔진이 가동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25번째 우주 임무를 실은 왕복선이 발사대를 벗어납니다. 역사적인 발사 순간,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과 안녕을 실어보냈죠. 발사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콩고드 고교 강당에서도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최대 출력을 승인하는 교신이 오간 직후 발사된 지 1분 13초 만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상공에서 챌린저5가 폭발합니다. 환희와 기대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뒤바뀌었죠. 나사 교신센터를 비롯한 현장의 관중들, 상황이 생중계되던 콩고드 고교 강당에서도 황망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폭발 직후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여전히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들도 차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Flight controllers here looking very carefully at the situation. Obviously a major malfunction. 상황을 중계하던 방송사들은 일제히 당황했습니다. 이륙 직후 폭발하였기에 지상에서는 두 갈래의 구름 기둥만 보일 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요. 당시 챌린저5와 통신하던 나사 관제센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란스러움만 가득했을 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긴 어려웠죠. 폭발 사고 후에 뒤쪽에서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다들 데이터를 보거나 서로를 쳐다봤어요. 폭발 직후
나사에서는 상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밀로 유지할 것을 우선적으로 명령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챌린저 5 비행사들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 승무원실에서 소식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은 그곳에서 믿고 싶지 않은 비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챌린저 5가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며 승무원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죠. 충격에 휩싸인 것은 백악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변인인 레리 스피크스가 나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또한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는 정보 외에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사는 추락 지점으로 예측되는 플로리다 앞바다를 꼼꼼히 수색합니다. 단 한 줄의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왕복선의 잔해 중 크루 모듈을 우선적으로 수색하였는데요. 챌린저 5 폭발 당시의 영상을 확인했을 때 크루 모듈 부분이 분리되어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고 직후의 수색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나사의 비행 책임자인 제이 그린이 사태에 대해 브리핑합니다. 그는 모든 비행사들과 나사의 전문가들이 최대한 많은 가능성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이번 사고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하거나 대비가 가능한 범위의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였죠.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으며 전문가들은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의 장면을 녹화해 놓은 영상에서 발사 직후 연료 탱크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확인됩니다. 발사하며 생기는 연기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였는데요. 우주왕복선의 고체연료 담당자이자 나사의 하청업체 모턴 티어콜사의 직원이었던 앨런 맥도널드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연료의 누수를 막는 오링에 결함이 생긴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과 제작자들이 지적하고 문제 삼았던 부분이었죠. 챌린저 5 발사가 있기 1년 전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실험에서 같은 증상을 목격한 적이 있었던 건데요. 1985년 1월에 비행해서 두 개의 오링 중 첫 번째 오링이 밀폐력을 잃으며 가스가 안쪽으로 새어 들어가는 사고였습니다. 오링은 로켓 부스터 둘레를 감싸 틈새를 막음으로써 부스터 가스가 폭발하지 않도록 막는 왕복선의 부품 중 하나이죠.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실험으로 알게 된 것은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경우 고무는 탄성을 잃게 되고 탄성을 잃게 된 고무는 본래의 형태로 돌아오거나 틈을 완벽히 밀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의 경우 두 번째 오링이 제대로 작동해 폭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오링의 설계를 담당했던 로저 보졸리는 이것을 계기로 11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절대로 왕복선 발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때문에 챌린저 5 발사 당시 영하를 웃돌던 날씨를 지적하며 모턴 티어콜사의 로저는 하루 전 발사 당일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발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사와 2차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티어콜사의 책임자들은 그의 의견을 묵살한 채 예정대로 발사를 준비합니다. 나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자였던 우주기술 프로젝트의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챌린저 5 발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정을 강행한 것이죠. 사고 13일 후 비상 지표가 수집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책임자들이 모여 챌린저 5 발사 사고에 대해 논의하게 되죠. 대통령위원회 소속인 셀리 라이드 박사가 나사 우주선 프로젝트 감독인 레리 멀로에게 날씨에 대해 권고받은 것이 사실이냐 묻자 레리는 모턴 티어콜에서 발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라 이야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앨런 맥도널드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턴 티어콜의 기술자들은 영상 11도씨 이하의 기온에서 발사하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권고했다고 말이죠. 앨런은 이후의 인터뷰에서 챌린저 5 사고에는 오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태도 또한 작용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모두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 같은 문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그것이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진실을 바로잡은 이유였죠.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난 1986년 3월 7일 미 해군 함정이 챌린저 5 크루 모듈의 잔해를 찾아냅니다. 잔해는 추락했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해저에 놓여 있었는데요. 비행사들은 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나사와 미 정부는 조종사들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잠수부들을 투입합니다. 유해를 수습하고 조사하며 발견된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비행사들이 추락 직후에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챌린저 5 내부에 비상용 호흡장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이었죠. 비행사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바다에 떨어지며 받은 충격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1986년 4월 29일 챌린저 5 비행사들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후 나사와 백악관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추도식을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하였으며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세상에 밝힙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챌린저 후의 폭발 원인은 추운 날씨, 제대로 팽창하지 못한 오링의 결함이었습니다.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나사의 우주교사 프로젝트는 잠정적으로 중단, 해체되었으며 한동안 우주왕복선의 운영 또한 전면 중지됩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과 걸음이 잠시 제자리에 멈추게 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사고 2년 8개월 후 나사는 우주왕복선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챌린저 호에서 발견되었던 기술적 결함뿐 아니라 발사 당일의 문제점까지 모두 고려한 성공적인 발사였죠. 인류는 아픔을 극복하고 또 한 번 우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주교사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지만 7명의 비행사들을 기리고 크리스타의 뜻을 잇기 위한 챌린저 러닝센터가 탄생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직 우주조종사인 사람들이 모여 학생들의 과학, 수학, 기술과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학습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죠. 2018년에는 크리스타가 우주에서 진행하려던 내용의 수업을 우주비행사 리키 아놀드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진행하였는데요. 그가 진행한 수업의 내용은 크리스타가 하지 못한 수업, 크리스타스 로스트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챌린저 폭발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비극과 충격을 안겨준 참사였지만 결국 남은 이들에게는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할 역사의 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챌린저호가 남기고 간 것은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안전과 평화가 되었죠. 역사는 움직인다. 그것은 희망으로 나아가거나 비극으로 나아간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